25년 전 화장터에 재가 된 줄로만 알았던 친아버지가 요양원의 폐쇄병동에 산송장처럼 갇혀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니. 죽은 줄 알았던 망자가 무덤을 걸어 나와 내 목을 조르러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당신은 과연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차가운 유치장의 철창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을 바라보며 고성이는 기괴할 정도로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요. 그녀가 세상에 던진 마지막 폭탄, 바로 박영나의 친부가 살아있다는 그 한마디는 단순한 거짓말이나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성이가 자신의 몰락을 예감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박진석 회장과 박영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작동시킨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고성이는 담당 변호사에게 짧고 굵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사람 강준호를 찾아가라고 해. 그가 쥐고 있는 건 내 목숨줄이 아니라 박진석의 숨통이니까. 한편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맞이한 아침, 이 지역의 집 식탁 풍경은 그야말로 살얼음판과 코미디를 오가는 기묘한 분위기였습니다. 어젯밤 아버지 이상철과 짝사랑녀 지은호가 얼리씨와 수철이라는 닉네임으로 서로의 영혼의 단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지역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는데요. 이 지역이 숟가락을 들었다 놓으며 눈치를 살피자 이상철은 짐짓 태어난 척 국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밥 먹다 체하겠다. 왜 그렇게 쳐다봐? 내가 내 짝사랑녀랑 절친인 게 그렇게 억울하냐? 아버지의 전곡을 찌르는 말에 이 지역은 사례가 들려 콜록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상철이 낡은 작업복을 가방에 챙겨 넣으며 현관을 나설 채비를 했기 때문인데요. 김다정 여사가 당신 오늘 어디 가요? 은퇴한 양반이 왜 작업복은 챙겨? 라고 묻자 이상철은 이 지역을 힐끔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취직했어. 아주 유망한 인테리어 현장에 현장 보조로 나가기로 했다. 이 지역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박에 알아차리고 경악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아버지 이상철이 정말로 지은호에게 부탁했던 현장 잡부 일을 오늘부터 시작하려는 것이었죠. 아버지, 제발이요. 아들 체면 좀 생각해주세요. AP 대표 아버지가 며느리 될 사람 현장에서 벽돌 나르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지역의 절규에도 이상철은 단호했습니다. 공과 사는 구분하자, 이 대표. 난 내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기능사 자격증 가진 전문 인력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며느리 될지 안 될지는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고 두고 봐야지. 그 시각 박성재는 검찰청 조사실에서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쳐놓은 덫은 생각보다 정교했는데요. 고성이는 박성재 명의로 만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 자금 500억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그 돈의 일부가 박성재의 개인 계좌를 거쳐 도박 빚을 갚는 데 쓰인 것처럼 조작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담당 검사는 이수빈이 녹음한 파일이 정황 증거는 되지만 계좌 내역이라는 물적 증거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며 박성재를 몰아세웠습니다. 박성재는 억울함보다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수빈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온 국민 앞에서 라이브 방송까지 하며 애썼는데 정작 자신은 무능하게 당하고만 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죠. 면회실에서 만난 이수빈의 손을 잡으며 박성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빈아,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졌어. 그냥 우리 그만할까? 그 순간 이수빈은 박성재의 등짝을 시원하게 내려쳤습니다. 오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나 이수빈이야. 내가 찍은 남자는 내가 지켜. 우리 오빠 이지혁이 그랬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그 500억 어딘가에 흔적이 있을 거야. 내가 다 찾아낼 거야. 이수빈의 당차고 씩씩한 모습에 박성재는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지옥 같은 집안에서 자라며 늘 혼자였던 그에게 이수빈은 단순한 연인을 넘어 생명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장면은 바뀌어 지은호의 인테리어 공사 현장. 이곳에는 묘한 긴장감과 훈훈함이 공존하고 있었는데요. 안전모를 쓴 이상철은 나이가 무색할 만큼 성실하게 자재를 나르고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런 이상철을 어르신이나 선배님 아버님이 아닌 이 반장님이라고 부르며 철저하게 직업인으로 대우해주고 있었죠. 반장님, 저쪽 벽면 콘센트 위치가 도면이랑 좀 다른데 확인 좀 부탁드려요. 지은호의 지시에 이상철은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라며 씩씩하게 움직였습니다. 점심시간 몰래 현장을 염탐하러 온 이지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땀 범벅이 되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만 아버지 이상철의 얼굴은 퇴직 후 집에서 무기력하게 TV를 볼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생기가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아버지에게 시원한 물을 건네며 환하게 웃는 지은호의 모습은 이지혁이 꿈꾸던 가장 완벽한 가족의 그림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자신이 아버지를 위한다며 쉬쉬게 했던 것이 오히려 아버지의 날개를 꺾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지혁이 쭈뼛거리며 다가가자 지은호가 먼저 그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배, 여기 웬일이에요? 이상철은 아들을 보자마자 헛기침을 하며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하는 시간에 외부인 출입 금지인데. 이지혁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버지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드렸죠. 아버지, 멋지시네요. 진짜로요. 무뚝뚝한 아들의 진심 어린 칭찬에 이상철의 눈가가 붉어졌고 지은호는 흐뭇한 미소로 그 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지은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영나였습니다. 언니, 나 좀 도와줘. 지환 씨랑 같이 왔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너무 무서워. 박영나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박영나와 이지환은 고성이가 흘린 단서, 즉 강준호라는 이름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옛 다이어리와 통화 기록을 뒤진 끝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허름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희망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무색하게, 그곳은 음산하고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폐가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는데요. 이지환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박영나를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영나 씨, 제 뒤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요양원 복도 끝 304호 병실.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남자. 그가 바로 고성이가 말한 박영나의 친부 강준호였습니다. 박영나는 떨리는 다리를 옮겨 침대맡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저씨가 강준호 씨 맞나요? 남자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박영나를 향하는 순간 기적처럼 그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25년을 기다려온 순간이라는 듯이요. 영란이? 내가 내 딸 영나야? 갈라지는 목소리로 남자가 손을 뻗자 박영나는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평생 박진석 회장을 아버지로 알고 살았지만 늘 채워지지 않았던 혈육의 정. 그리고 엄마 고성희에게 학대당하며 느꼈던 외로움이 그 앙상한 손길 하나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감동적인 상봉의 순간은 짧았습니다. 강준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베개 밑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내 이지환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박진석에게 전해라. 성희가 나를 여기에 가두고 20년 넘게 약물로 내 입을 막았어. 이 안에 성희가 저지른 진짜 죄가 들어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고성희가 감옥에 가기 전 심어둔 하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빼앗기 위해 달려들었고 이지환은 박영나와 강준호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도망가요. 영나씨. 빨리. 그 좁은 병실 안에서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지환은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깡패들을 제압하려 했지만 수적 열쇠에 밀려 점차 부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영나가 소리쳤습니다. 지환씨, 그만해요. 그냥 줘버려요. 하지만 이지환은 피를 흘리면서도 봉투를 놓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이건 성재형 누명을 벗길 유일한 증거일 수도 있어요. 절체절명의 순간 요양원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호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과 이지혁이 도착한 것입니다. 깡패들은 당황하여 창문을 깨고 도주했고 이지혁은 피투성이가 된 동생 이지환을 부축했습니다. 지환아,
괜찮아. 정신 차려. 이지환은 희미하게 웃으며 손에 쥐고 있던 봉투를 형에게 넘겼습니다. 형, 나 잘했지? 이거 아빠 친구 박 회장님한테 꼭. 병원으로 이송된 강준호와 이지환.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박진석 회장. 박진석은 병실에 누워있는 강준호를 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박진석은 강준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고성희와 삼각관계였던 연적. 고성희가 박진석의 배경을 선택하며 버려진 남자가 바로 강준호였던 것입니다. 박진석은 강준호가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고성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강준호가 건넨 봉투 안에는 낡은 녹음 테이프와 비밀 장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고성희가 박진석 몰래 조성한 비자금 내역뿐만 아니라 25년 전 박진석의 전처박성재의 친모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의료사고가 사실은 고성희의 사주였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의 아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전처를 죽이고 자신의 딸을 낳아준 남자를 20년간 감금했다니.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박성재를 옥죄던 횡령 혐의도 자연스럽게 풀릴 길이 열렸습니다. 고성희가 박성재의 계좌를 도용해 비자금을 세탁했다는 것이 장부를 통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치장에 있던 고성희는 변호사를 통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처음으로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강준호가 살아있으면 안 돼. 그 인간이 입을 열면 난 끝장이야. 그녀의 완벽했던 계획이 자신이 버린 남자와 딸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사건이 어느 정도 수습되고 이지혁과 지은호는 병원 옥상 정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었고 박영란은 친부 강준호의 곁을 지키며 처음으로 아빠라는 단어를 마음껏 불러보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어깨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은호야, 정말 폭풍 같은 날들이었다. 우리 아버지, 내 현장에서 일하는 거 계속하게 해도 될까? 지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이 반장님 실력이 얼마나 좋으신데요. 벌써 다른 팀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왔다니까요. 선배보다 더 인기 많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날의 상처와 오해를 씻어내는 치유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여기서 평화롭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던 강준호가 잠시 의식을 찾았을 때 박진석 회장에게 충격적인 유언 같은 말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진석아, 조심해. 성의 뒤에 더 큰 놈이 있어. 내 입을 막고. 요양원을 관리하던 놈들. 성이 혼자 부린 게 아니야. 내 회사. 그 합병건. 그 뒤에 있는 J&D 파트너즈. 그게 바로. 말을 잇지 못한 채 강준호의 바이탈 모니터가 요란한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다급하게 들어오고 박진석 회장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굳어졌습니다. J&D 파트너즈. 그것은 최근 박진석 회장의 회사와 합병을 논의 중인 거대 투자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단 한 사람. 감옥에 있는 고성희만이 알고 있었죠. 화면은 다시 차가운 독방에 갇힌 고성희를 비춥니다. 그녀는 벽을 보고 앉아 섬뜩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지. 내 화려한 날들은 이제부터가 진짜야. 그녀의 손에는 누군가가 몰래 넣어준 J&D 파트너즈의 로고가 박힌 명함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옥문은 닫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더 깊은 심연으로 가는 입구였을 뿐. 아버지를 찾은 딸의 눈물과 새로운 적의 그림자 앞에서 이지혁과 지은호는 다시 한번 손을 맞잡을 수 있을까?